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작년에 어쨌든 문루부님 모시고 한 6개월 가까이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등등 해서 서로 그냥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이 비밀이 아닌 이상에는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비밀인 것도 좀 알아주세요. 그 대통령님 관련해서는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이제 2002년에 우리 캠프로 보자면은 가장 늦게 막내풀입니다. 2002년 6월에 결합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하고 이리저리 국회에 있으면서 뵙기도 하고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합류한 건 2002년 6월에 합류를 그렇게 된 게 그 전에 그때는 국민의 정부 때도 2001년에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신원조에 걸려서 쫓겨나왔어요. 3개월 만에 2002년 초에 이제 그 신원조에 쫓겨나온 게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을 2번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걸로 걸린 줄 알았더니 그거는 그때는 문제가 안 됐더라고요. 국민의 정부 때는. 근데 저도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한 분 계셨어요. 67년생인데 그 전해에 철책선에서 중위로 근무를 하시다가 월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이제 2011년 그 9.11 테러 나는 날 그날 이제 그 청와대로 발령이 나서 들어갔는데 발령이 나도 이제 신원조를 통과해야 이제 출입증이 나오거든요. 신원조에는 경호실에서 관장입니다. 이게 뭐 2개월이 넘어가도 출입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경호실장하고 우리 정무수석하고 3번을 담판을 했는데 안기부나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이죠. 그쪽은 다 문제 없다고 했는데 경호실에서 경호실장이 군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기무사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월북한 장교 집안의 사람을 청와대에 들이시냐고 그 기무사에 있는 후배들이 경호실장한테 이건 죽어도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3번째 담판을 지을 때 그 경호실장이 또 반대하면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고 하고 수석이 갔는데 경호실장이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후배들 별 면목이 없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나이 많은 사람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다음에 들어오자고 저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유럽 순방 가셨어요. 기자들 따라가는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나온 걸로 그렇게 이게 12월 말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처음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제가 그때 나온 그 외삼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다는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2002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지방선거 캠프에 서울시장 캠프에 들어갔다가 바로 서울시장 캠프를 안 가고 바로 이제 대통령 캠프로 결합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 갔다가 도와주고 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치르고 그리고 6월달에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주변의 비서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나이는 우리 양산에 있는 송인배 위원장이 저보다 좀 되게 나이는 좀 어린데 송인배 위원장이 일찍 결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대통령님 가까이서 일한 건 탄핵에서 탄핵 당하신 뒤에 복귀하실 때 그때 일부속실로 가서 이제 수행도 하고 하는 일부속실로 와서 일을 하겠나라고 이제 지금 왔을 때 그때 예감이 일부속실로 가면 퇴임 이후까지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럴 수도 있다. 지금 가면은 어떤 퇴임하시면은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비서관들이 필요한데 내가 막내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함께 책임져야 될지 모른다고 했더니
그 집사람이 또 이 엄청난 오빠도 그러면 좋은 일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이 됐던 지금까지 10년 좀 넘었죠. 대통령님하고 같이 일을 한 비서들은 같이 곁에서 일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님을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받은 느낌 중에 제일 큰 것도 대통령님과 일을 하면서 대통령님으로부터 한 번도 아랫사람을 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함께 일을 하는 동료거나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동지라는 생각이 들게 항상 해주시고, 일단은 이름 부를 때 존칭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하대하는 적이 거의 없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요것만 하면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거기서 더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제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네가 여기서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핵심이라고 표현하셨죠. 끊임없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그건 이제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하는 당신이 힘들죠. 예를 들면은 안희정 이광재 선배가 국회의원 보좌관상을 할 때, 이광재형 있을 때 이광재 이호철 보좌관 시절인데 초기죠. 88년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 당시에 국회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의원실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다 컴퓨터가 따로따로잖아요. 대통령님은 일을 하시는데 아니 이걸 컴퓨터로 써보니까 서로 컴퓨터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 돼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알아봐라. 그때 막 인트라넷이 막 나올 때 그러니까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럼 다 깔아. 그 까는데 그때 몇 대 안 되는 컴퓨터 인트라넷 가는데 그건 1억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몇천만 원씩 들었다고. 그 비용을 들여서 그걸 다 깔아서 그걸 다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두 가지 목적으로 그러니까 당시 의원이니까 의원의 일정을 다 공유를 하게 하고 그다음 각 일정에 필요한 자료를 각자 작성하면은 일정 첨부를 해서 서로 이제 이 뽑아서 공유 안 하더라도 컴퓨터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걸 요구를 했는데 이호철, 이광재 두 선수가 저는 컴퓨터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뺐어요. 그래도 대통령님은 계속 설득하고 좋은 말로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설득도 하다가 좋은 말로 설득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네 알았습니다 해놓고 끝까지 이제 두 사람은 안 쓰고 밑에 시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불러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하려면 간둬라. 때려치워라 그러니까 그때서 두 사람이 이제 그러면 안 깨가지고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호철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대통령님 때문에 시작한 컴퓨터를 지금은 보면은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아이폰 나오면 바로 아이폰 사고 아이폰 사서 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이것도 우리보다 빨리 그걸 갖고 와서 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그러니까 반노무현 된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새로운 걸 통해서 함께 일을 하는 효율성을 올려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노무현의 가장 큰 특징은 따뜻한 휴머니스트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지와 동료로 대하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일화가 연설비서관 강원국 비서관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연설기획비서관이었고 강원국 비서관이 그때도 연설비서관이었고 제전에 이제 연설기획비서관이 윤태영 대변인이 이제 대변인 한 다음에 연설기획비서관이었거든요.
윤태영 비서관이 이제 나가면서 제가 연설기획비서관 이어서 하게 됐는데, 연설기획비서관은 대통령님 계속 이제 대통령 생각을 취재하고 계속 들어서 그 어떤 행사의 연설문의 내용을 뭘로 할 건지를 대통령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그래서 연설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대통령님하고 이제 리뷰하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제 어쨌든 연설비서실이 실제로 그런 놨습니다. 연설비서관 이 강원국 비서관이라고 그 김우중 회장 배우 시절에 이제부터 스피치라이트를 했던 분이고, 국민의 정부 때도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을 쓰셨던 분이고, 그리고 국민의 정부 때 있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참여정부 때까지 그대로 비서관을 근데 강원국 비서관이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데 한 가지 유일한 단점이 술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낮에 점심을 먹을 때도 혹시 술 먹을 기회가 있으면 거의 만취 상태로 술을 먹어요. 특히 기자들하고 술을 먹게 해요. 왜냐하면 기자들하고는 술을 먹어야 이렇게 자주 만나야 이런저런 이제 연설문이나 이런 데서 그 뭐 어떤 내용들을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담을 건가 이런 걸 이제 캐치를 해야 되니까 자주 보게 되는데,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자기들이 이 연설비서실이나 뭐 연설기획비서관을 만나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은 취재할 때 어떻게든 술을 먹이려고 해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무식중에도 틀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취가 됐는데, 그날도 이제 만취 상태로 들어와서 딱 쉬려고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광주에서. 그 당시에 독일의 알게마이너 자이퉁지라고 유명한 독일 내에 유력지가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님 이제 기고문을 요청을 해와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관한 내용으로 기고문을 작성을 했네요. 근데 연설비서실에서 이제 1차로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보정책실의 정책 담당 비서관하고 연설비서관 둘을 불렀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저도 없었고 윤태영 비서관도 없어서 둘 다 빠지고 이제 어쨌든 연설과 관련해서 연설비서관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만 있고 대통령님께서 이제 사제에 그 자그마한 회의실 하나 있거든요. 딱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연설비서관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스킨 모션부터 해가지고 다 뿌리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워낙 이게 술이 되놓으니까 그 옆에 같이 온 비서관이 스킨 냄새 플러스 알코올 냄새 섞여가지고 이게 누가 와도 이거는 바로 이게 술 냄새가 이제 확 나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둘이서 짜서 오면 대통령 오시면 연설문이 잘 됐다고 빨리 회의가 끝나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 오셨는데 안보 담당 비서관이 연설문이 뭐 이런저런 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처두를 뗐는데 처두 이렇게 첫 마디 듣자마자 대통령께서 두 사람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제 상황 파악이 될 거예요. 잠시 멈칫하시더니만 이거 몸도 찌뿌둥하면 안 돼.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뻔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그 연설비서관을 타박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서 정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배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그런 식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비서들한테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강욱 비서관은 그 뒤로 어딜 가나 그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다만 어쨌든 그 대통령님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기까지는 또 이제 함께 일을 하는 동료로서 결합을 하는데 과정에는 그 비서들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보내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러니까 요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같이 일했던 비서들이 대통령이 떠난 다음에도 그 비서 출신들만 쭉 이렇게 뽑아보니까 15명이죠. 이제 15명이 개모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5월 23일 날 수도식 하기 전날 그러니까 제사는 그 전날 밤에 늦게 지내잖아요. 자시에 지내요. 그 전날 사제에서 제사 지낼 때는 여사님께서 그 비서들은 유족들하고 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노무현 그 휴머니스트, 휴머니즘 이런 그 성격이 하나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시민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시민 참여를 얘기하시고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얘기하셨는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추진하시는 중요한 일들에 일을 하는 방식도 시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꼭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서들을 컴퓨터에 이제 전문가로 만드는 일도 그렇고 두 번째로 참여정부 때 보면은 정부 혁신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 좀 정부가 행정부가 보면 깝깝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죠. 특히 중앙부처든 자치단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때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보시기에는 이건 정말 주먹구구 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끊임없이 공무원들에게도 정부 혁신을 강조를 하셨는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똑같이 정부를 개혁하려고 정부 개혁이라고 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냐고 하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개혁의 대상으로만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고쳐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묻고 자를 사람 자르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일종의 피비린내 나는 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대통령님의 방식은 정부를 혁신시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혁신의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주체가 되게 해야 된다.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끊임없는 어쨌든 학습과 그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부 혁신을 위한 이제 공무원 교육 제가 지금 엄청나게 초반에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혁신 필요성 같은 게 있었어요. 초기에 이게 국무회의하고 뭐 이러면은 툭하면 혁신 얘기하시고 이제 혁신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공부해야 되고 뭐 학습해야 되고 뭐 공부해 책도 막 이거 정해주면서 책도 읽으라고 하고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는데 한 1, 2년 지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왜 이런 식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하시는지를 이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공무원들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해요. 자기들을 동반자로 생각해준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보면 알잖아요. 공무원들을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바라봤냐고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으로 있을 때 갑을 간 게 갑이었던 사람이 공무원들이에요. 그가 인허가권을 가서 신청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갑질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대통령과 정부 혁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을 갑질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대단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청와대 파견 나왔던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면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제 퇴임 후에는 그 비슷한 예가 합포천 살리기를 하셨는데 합포천 살리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추진하셨어요. 하나는
합포천에 이제 몰래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청소를 해보면은 냉장고부터 해서 소파 없는 게 없습니다. 1년 내내 청소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게 이제 깔아앉아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그 장화 신고 들어가서는 줄 수가 없어서 경남 지역의 그 스쿠버 다이빙 협회에서 자기들 자원봉사 와가지고 고무보트 배 타고 들어가서 그 스킨 스쿠버 하는 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주워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청소들을 했는데, 청소해놓고 나면은 와서 버리거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테마식당 있잖아요. 테마식당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처음으로 소고기국밥으로 식사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4월인가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저런 얘기 하시다가 동네에서 제일 젊은 분이 승구봉 씨라고 66년생 그분이 제일 젊어요. 그 승구봉 씨한테 그날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니 합포천에 맨날 와서 버리고 하는데 자네가 이 공화마을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진영이네 주변에 젊은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그 지킴이 같은 하나 만들어 보면 안 되겠냐. 그런데 그 지킴이를 만들고 그게 당신이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합포천을 지켜야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승단장이 이제 그 대통령님한테 고무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자기 또래 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 가까우니까 다 모아가지고 합포천 지킴이 빨대식을 바로 그냥 한 달 뒤에 하고 그걸 이제 그때부터 매일같이 순찰을 합니다. 밤마다 또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걸 1년 이상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 그 지킴이 합포천 지킴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요. 지금도 사단법인 합포천 지킴이 자원봉사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킴이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 하나. 두 번째가 합포천을 이제 좀 더럽히는 중요한 이 사람들이 낚시꾼들이에요. 합포천이 이게 섭지고 낙동강에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시기는 지금쯤 되면은 잉어들이 산란하러 올라와요. 낙동강에서. 작년부터는 안 올라와요. 사대강 공사하면서 그쪽 올라오는 곳을 보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잉어들이 이제 봄에도 못 올라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계실 때는 막 그 합포천에 그 더러운 물에도 잉어들이 올라와서 산란을 하더만 고기들이 많으니까 낚시꾼들이 합포천이 낚시꾼들한테는 정말 물반 고기 반인 그런, 그러니까 이 밤에 와서 낚시를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컵라면부터 해서 먹고 그냥 버려놓고 가면 우리도 치우기도 쉬울 텐데 이게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인데 고기가 잘 잡히는 지점을 포인트라고 하는데 고기가 잘 잡히는 지점은 길도 없는 데를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저 한쪽에 구석진 데가 포인트인데 거기서 먹고 그 숯불 같은 거 숯에 화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소도 하기 어려운, 차라리 그냥 좀 모아두면 가서 걷어오면 될 텐데 이게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쓰레기를 찾아다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더니 하루는 그 새벽에 연락이 와가지고 김정은 대표랑 우리 합포천 한번 나가보자고 자전거를 타고 그 전기 자전거를 같이 타고 합포천을 들고 나가시는데 가서 이제 낚시꾼들 찾아다니시는 새벽 일찍 가야 되거든요. 새벽 5시, 6시 때 그럼 낚시꾼들을 만나면 어디서 오셨냐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고 나중에 이제 떠나기 전에 이게 합포천이 낚시하기 참 좋은 곳인데 그걸 잘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합포천도 보호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합포천을 보호하기 위한 낚시 동호회를 같이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름 적고 봐. 연락처까지 다 받아서 주소까지. 이제 명단 작업하고 어려우시네요. 한 달 내내 이제 자기 낙동강
가면 대수장인데 거기까지 이제 다니면서 그때 한 몇십 명 됐을 겁니다. 그때 민간 한 사람. 그래서 이제 동호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김해 시장이 한나라당 출신이었는데 뭐 이제 대통령님 와 있고 하니까 동호회 왔다가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그러고 아 그럼 우리 합포천하면 나가보자고 해가지고 온통 쓰레기 있고 막 이런 거 이제 쭉 다 보여주고 낚시꾼들도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김해 시장이 합포천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이게 이제 대통령님과 기존 정치인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낚시 금지 구역으로 만들었는데 단속하는 행정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존 행정이고 대통령님은 아니 그래도 어쨌든 낚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합포천을 함께 가꾸고 보호하고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합포천이 보호가 돼야 이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 금지구역으로 만드니까 이제 숨어서 낚시를 그다음에 이쪽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이게 금지구역인지 한글을 못 읽으니까 모르고 그물 들고 와서 투망하고 가고 그런 사람들 이 고기 잡아가다 우리한테 뭐죠?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 낚시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고기 다시 살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이후로 금지구역이 되니까 낚시는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보통 지킴이랑 다니면서 낚시하면 안 된다고 설득도 하고 해서 합포천은 뭐 비록 금지구역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그 생태공원으로도 만들고 해서 지금처럼 가꾸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님께서 일을 하는 방식 이런 거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이제 만들자고 하시면서 이제 2007년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데를 가서 참평포럼 강연을 4시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2007년이면 이제 되게 힘들 때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대선의 전망이 없을 때고, 그래서 이제 시민이 주인이 돼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평포럼 강연을 쭉 하시면서 이제 민주주의 위기부터 언론 문제 여러 가지로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럼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라고 하시면서 대통령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소비자 주권 운동, 두 번째가 시민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려면은 언론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특히 대기업이든 스스로 주인이 되게 만드는, 주인이 돼서 뭔가를 활동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하고, 그렇게 돼 나가려면은 시민이 단지 시민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이 사람 사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의 핵심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데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거.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원칙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릇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좀 기본이 된 사회,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것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결국은 그릇된 사회 통념, 국민들의 인식에서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게 주변에 이제 우리 그 노빠분들 같은 경우에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진실인 것으로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보면 말로서 좀 바꿔주기,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한두 가지는 하겠는데 하다 보면은 막 억지 부리고 이러면은 그냥 아예 안 하고 말지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깨어있는 국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게 만들려면 시민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고 하면 단지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요즘은 약간 그렇게 하더만요.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도 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지난 대선의 패배로 인한 그 반작용 같긴 한데,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 공부 모임도 만들고 하는데, 공부 모임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끼리 보는 걸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공동체에 스스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깨지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뭘 계속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같이 바뀌어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다. 이렇게 함께 바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한테 남긴 숙제가 니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니들끼리 놀지 말고 함께 놀아라.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어도 되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노무현과 문재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한 총리님 얘기는 제가 이제 한 총리님을 직접 모신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고, 대통령님께서 한 총리님에 대해서는 어머니 같은 리더십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총리님 경선에 출마하게 되면 대통령님 공작의 당신 같은 분, 다음 시대의 리더십은 그런 어머니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워낙 대립과 갈등이 심하니까 이런 걸 포용하고 통합하고 관용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한 총리님이 이제 정리하실 때 그런 건이 몇 개 있었거든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라든지 서천의 그 갯벌 간척지 만드는 문제로 인해서 그 갈등이 무지하게 심한 사람들을 대통령님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걸 한 총리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다 설득하고 풀어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다음 시대는 저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한테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한 총리님은 저한테는 그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고, 노무현과 문재인은 우리 시대의 화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정치를 하시기 전에 두 분이 만나서 부산 경남 지역 울산까지 노동변론을 도맡다시피, 노동사건은 두 분이서 거의 도맡다시피 하셨는데, 노무현 변호사 스타일은 노무현 변호사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하신 다음에 이제 노동변론을 이 지역에 있는 인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제 노동변론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원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변호사들이. 네. 아니 노변이라고 그러거든요. 노변을 일단 안 했는데 아니 일단은 무료 변론이지만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기록들을 꼼꼼히 다 챙겨서 법정에 가면은 검사나 판사나 실제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깔보면서 재판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장에 그 뭐라고 그러죠? 기름 보기만 사람들이다라는 아주 사람을 낮춰보는 그런 그 시각으로 진행하고 되게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올 때마다 대통령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검사 판사의 그 지적도 하고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말 가슴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럴 때는 확 저희 검사건 판사건 붙어버리고 싶은데 피고인이니까 붙으면 안 되는데, 그런 심정이 될 때마다 노변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론을 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저기 정치하고 나서부터는 후배 변호사들이 변론한다고 하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변 변호사들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대통령님의 열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약간의 차이들인데 이제 변론을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자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열심히 해주는 것과 똑같고 약간 덜하게 되면 본인이 서운해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재인 변호사는 열정적으로 싸워주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범생이, 그러니까 똑같이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완전히 다 읽고 가서 재판에서 대응하는 것은 똑같은데, 재판정에서는 아주 이게 격조 있게 판검사들이 문변이 나오면 문변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변호사들이 새로 합격한 사람들이 사법 연수원 마치고 또는 판검사다가 나와서 민변 활동을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후배 변호사들이 오면은 부산에 있는 변호사들이 후배들한테, 야, 니는 노변처럼 하지 말고 문변처럼. 그래서 대통령님은 그때 변론 활동을 할 때부터 정치를 할 운명을 타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본인은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다. 두 사람 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사람 다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님의 열정은 변론만 가지고 그 당시에 시민운동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아야 이게 확 바꾸는 게 빨리 변화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변호사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노변이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부산 지역의 시민 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문변은 동의를 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자신은 나는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니 부산에서 시민운동가로서, 인권 변호사로서 남아서 바쳐드리겠다. 두 분이 사실상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변은 그대로 시민으로 남고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시는 거예요. 정치에 뛰어든 이후에 중요한 국면 그 다음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님께서 어려울 때 항상 상의했던 대상이 이제 문재인 변호사였던 거죠. 보통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어려운 고비를 항상 원칙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시는데, 두 분이 이제 잘 맞는 게 아니라 문변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보다 훨씬 원칙적인 결론을 대통령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원칙이 상식이지 그릇된 관행이 상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문변은 이번에 정치할 때 보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건 이렇게 전당대회 같은 거 앞두고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언론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보고 하잖아요. 그럼 계산하지 말아서 정치가 계산대로 된 걸 본 적이 없다. 원칙대로 하라고. 원칙대로 풀어야 그게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런 점에서 거의 이제 찰떡궁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님은 그런 원칙적인 결론을 내릴 때, 예를 들면 종로에서 부산으로 내려오실 때 다 반대하잖아요. 비서들, 참모들이 이광재, 안희정, 이호철 다 반대하는데 본인이 혼자 결단을 내리시지만 그때도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에 오는 걸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이제 스스로 어려운 원칙적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원칙적 결정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힘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문재인 변호사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문변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같은 결론을 항상 그 인물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강경하게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하신 게 다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사이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통령님은 끼가 많았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끼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치하시기 전에 이제 변호사 시절에 술을 좀 드시고 을카해지고 그러면 곱사춤 곱사춤도 추고 여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갑자기 이 산 밑으로 그냥 막 다니면서 사람들 놀라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장난기가 정말 많으셨어요. 그 끼를 정치에 오셔서도 10분 이제 그 발휘하시면서 정치인 노무현으로서도 대단히 성공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범생이 문재인 변호사께서는 그 정치에 뛰어드시는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 정치를 하신 뒤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하는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의 힘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중을 휘어잡아 나가고 하는데 이호철수석이랑 제가 이제 나눴던 얘기인데 이거 작년에 이제 문 후보님을 보좌를 하면서 우리가 문 후보님을 보좌하는 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은 문재인으로 봐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면서 끊임없이 노무현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대통령이 이랬는데 근데 중요한 고비 국민에서의 결정은 보면 거의 100%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싶을 결정들을 해 나가시는데 이게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자중이 있는 자리 이런 걸 이제 휘어잡고 뭐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대통령님은 그때 이랬는데 뭐 이런 비교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특히 연설에서 처음에.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돌이켜 생각해 보니 노 대통령님도 처음에 정치 출마하셨을 때요 연설이 안 돼가지고 그 정윤재 비서관이라고 그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그 정윤재 비서관은 노무현의 연설은 자기가 만들어냈다라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막 그 연습도 가르치고 막 그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이제 쌓이신 거고 우리는 지금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정치에 입문한 사람한테 10년 이상의 쌓은 노무현의 내공을 우리가 이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선 막바지쯤 가니까 문재인의 학습 능력, 그러니까 노무현의 학습 능력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의 학습 능력도 이래서 문재인이구나 그런 느낌, 순간순간 그런 느낌을 해봤는데 연설이나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뭐 처음에 그 나오셨을 때 연필로 직접 작성한 원고를 손을 떨면서 읽으신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박원순 시장 시장 선거할 때 광화문 유세에 처음으로 나오셔서 그 대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그날 처음 잡으셨어요. 그 지지 유세를 하는 거. 그걸 다 써오셔가지고 한 손으로 들고 마이크 그랬던 분이 지금은 뭐 애드립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그 빠르게 이제 학습해 나가시면서 바뀌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또박 단계를 밟으면서 정치인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런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두 분이 지향하는 바는 좀 동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호칭이 참 애매하죠. 의원님 후보라고 해야 될지 의원님 변호사님 본인은 변호사라는 호칭을 제일 좋아합니다. 본인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로서 변호사는 시민이었고 변호사 시절은 시민이었고 시민으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활동했던 시기가 자기의 인생을 규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변호사라는 호칭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는 문재인 실장님이 입에 이거 있고 청와대에서 만났으니까 같이 일을 한 건 청와대에서 처음이었으니까 요즘은 그냥 문 후보라고 계속 부릅니다. 진짜 문 후보라고 할게요. 이제 문 후보는 퀴즈를 하는 문재인은 네모다. 문재인은 네모다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어울릴 그 퀴즈 맞히면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원칙이다. 생각하는 원칙이다. 또 순이야. 다 맞는 말씀이 또 진짜 그야말로 리더? 신사. 내 양반이지 뭐. 인사다. 정말 신사지. 하나 더. 시민이다. 단어다. 양반이야. 양반.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 좀 더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은유적인 표현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글자예요? 네. 몇 글자? 뭐뭐이다 두 글자. 시. 시인. 문재인 두 분 남았습니다. 센트라다. 센트라다. 자, 마지막 신사이다? 인사이다. 어느라다. 네. 못 맞췄긴 하지만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저는 문재인은 강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물. 그래서 뭐 아까 번- 크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 있어. 생각으로만 맞춰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지만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지천들을 모아서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만든다. 작년 대선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쉽게 얘기하는데 뭐 단일화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민 캠프를 꾸리고 민주 캠프를 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연대까지 만들었는데 유사 이래로 우리가 현대식 선거를 한 이래로 진보 진영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의 진영으로 뭉친 첫 번째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독이 됐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통합 진보당까지도 마지막에는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어디 한 군데 빠지지 않고 다 모아내거든요.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더라고요. 그 당시 후보들 잘 보시죠. 손학규, 김두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됐으면 그걸 다 모아냈을까. 저는 그렇게 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재인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수많은 지천을 모아내듯 품으로 자기의 품으로 그건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신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모이는 거죠. 두 번째는 강물은 거슬러 가지 않습니다. 절대 거슬러 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문 후보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궁금함이 많을 텐데 저는 정말 강물처럼 거슬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에게 바다는 뭘까? 그러니까 문 후보는 왜 정치를 하고 계실까? 대통령이 되고자 정치를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작년 대선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인이 지금도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도 정치를 하시고 요즘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막 발언도 하시잖아요. 전당대 하기 전에도 그때도 말씀을 막 하시겠다고 하는 걸 사실은 우리가 말렸어요. 이제 당신도 동의하셨는데 이유는 전당대 끝난 다음에 한겨레 신문 창립식에 가서 하신 말씀이 새로운 정치 질서 재편이 필요한데 명망가 중심의 유명인 중심의 몇몇 사람들 중심의 그런 정치 재편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시민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언론에서 이제 안철수를 겨냥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문 후보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질서 요걸 얘기하셨는데 하여간 이게 언론의 특성입니다. 여의도 언론인데 우리도 좀 놀랐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데 대해서. 신문마다 하나같이 네. 약속한 듯이. 네. 그게 이제 뭐 몇몇 정치인들 중심의 요 표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끊임없이 그렇게 갈등 대립을 시키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전당대 전에 했으면 언론이 뭐라고 썼을까? 아마 친노 후보 지원 발언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제 왜곡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전당대 전에는 어떤 얘기를 하셔도 그 친노 비노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왜곡시킬 거다. 그래서 그 전당대 이후에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 후보도 그게 동의를 하신 거죠. 오히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대단히 이제 적극적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런 정치를 할까 물어봐요. 저는 이제 문 후보는 대단히 일관된 사람이고 완벽주의자입니다. 옆에서 보는 일관되다는 얘기는 정치를 하는 데서부터 목표가 일관되는 거예요. 처음에 정치하시면서 만들었던 게 혁신과 통합이에요. 통합이 목표가 아니고 통합이 우선이 아니고 혁신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지금도 정치에 대해서는 본인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를 새롭게 혁신해내고 그 혁신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해서 통합해내고 그 힘으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문재인의 목표와 정치를 하는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완벽주의자 문재인은 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정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그 당신에게 끊임없이 정치를 같이 하자고 요청했던 친구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는 거예요. 노무현이 꿈꿨던 그런 세상을, 그리고 그런 정치를 본인이 만들어내는, 이미 정치에 뛰어들 때는 그걸 꼭 해내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는 자기를 바쳐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 후보님이 정치판을 그렇게 이제 바꿔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그렇게 바꾸는 것만 하면 내년, 아니 5년 뒤 대선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런 또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5년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2017년인가요? 대선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기와 난국이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해주면 좋겠지만, 나라를 보자면은 잘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자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정치, 남북관계 어느 것 하나 정말 특히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위기와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풍부한 국정 경험, 그리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고서는 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시민을 전체를 강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여있거든요. 고여있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데 저쪽은 보수 진영은 끊임없이 고이게 만듭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자기들끼리 뭘 해내려고 하지, 요걸 연결하고 뭔가 좀 흐르게 하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보수 진영이 그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역사가 진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여있는 시민들이 강물로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고여있는 데 가면은 물길도 만들고 하여간 뭐 삽질도 하고 그래서 강물로 흐르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끼리 모여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우리도 고이는 거예요. 고인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고여있는 물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물길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깨어있는 시민이고 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지도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시민이고,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 문 후보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 제일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쪽 관심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총선 대선을 치러 보니까 저도 이제 함께 치르면서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수 진영은 고여 있긴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아주 끈끈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끈끈한 네트워크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합니다. 생활과 경제 그리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 유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간변단체 등등 해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로 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거 시기가 되면 되게 위력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여러 후보가 나오더라도 마지막이 되면 한 명으로 적혀요. 왜냐하면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은 그 네트워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생각해보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주저앉죠. 그렇게 자기들은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뭐 후보가 나오면 후보가 돈을 안 써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써가지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후보가 직접 선거법 때문에 돈을 못 쓴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다 사가면서 이제 그룹 모아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쪽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진보 진영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뭐가 있지? 호남 혐오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단히 모래알 조직이고,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또 다음 선거에서도 기본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갖고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언론만으로도 힘든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은 북유럽이나 저쪽 서구 쪽에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나라에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난 뒤에 전문가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가 그쪽은 그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일종의 공동체 문화가 대단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치가 때는 노조 조직률 이런 걸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노조 조직률 이런 것과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공동체라고 하는 데 대한 문화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치원 학교 가면은 친구들을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놀 때 내가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유치원 갈 때 도시락을 싸가면 나눠 먹기 위한 도시락을 싸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함께 잘 돼야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핀란드나 이런 데 교육 평가에서 1위를 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문화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인데, 그쪽에서 그런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얘기했을 때 그건 이미 이제 실패했고,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똑같은 시기에 나온 게 협력경제, 공유경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워낙 공산주의가 위력을 떨치면서 이제 이쪽으로 다 갔다가 이건 이제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한 200년 동안 숨죽이고 있던 협동조합, 이 사회적 경제 이쪽 파트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분야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식회사 경제에 맞먹는 선택을 차지한다는 거죠. 많이 발전한 나라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요. 그 주식회사는 돈을 가진 만큼 투표권을 갖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이쪽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얼마를 냈든지 간에 또 이제 뭘 하나 만들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출자를 할 때 한 구자부터 시작해서 30구자 이렇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출자의 전체 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출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1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사람당 꼭 한 표씩만 인정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가진 만큼 표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민주적인 교육, 그 다음에 협력, 공동체 이런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제 해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역사가. 근데 계속 실패하고 해오다가 하여간 우연한 계기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우리나라 그런 거 참 잘하더라고요. 압축적으로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도 압축적으로 해버리고 경제 발전도 압축적으로 하는데 협동조합도 좀 보면 대단히 압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200년 걸려서 만든 법을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도가 바뀌니까 실제 위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이런 게 있으면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 후보는 정치적으로는 당장 다음 선거에 이게 무슨 위력을 떨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진보 진영의 조직적 기반으로서 대단히 중요한데 경제적 기반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조달 그런 걸 사들일 때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게 만들고 그런 법을 문 후보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모여서 정말 이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급증하고 논의하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만드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 후보님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지만 요즘은 여기 피가 확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그 사상부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다 이제 관여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 다 돌아보시고 제일 이게 발전된 곳이 서울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워낙 강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서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직접 다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면 저는 4년 뒤의 미래는 밝다라고 그리고 그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정권을 안 바꿔주신 이유는 이번에 정권을 바꿔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총선에서 여대 야소인 상황인데 우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여소야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샌드위치 그다음에 이 발목 잡기가 다 반복되는 그런 3년을 또 보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시 제대로 바꿔서 확실하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봐라. 이게 대통령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자유를 합니다.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말씀 중에 네. 궁금한 게 한 5가지는 있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이제 일단 막내 비서관으로 지내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진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그 비서관이 청와대 대변인이잖아요. 네. 그 대망님이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 임창중 대변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공보를 맡고 있으니까 물론 기자들 자주 보잖아요. 기자들 볼 때 언론계 평이 그 청명에 죽을지 한식에 죽을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언젠가는 사고를 칠 텐데 저 사람이 청명에 칠까 한식에 칠까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 세게 친 거죠. 끝까지 위신을 추락시키는 사고를 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아방이라고 떠들던 그 조중동 언론이 이거는 국제적인 개망신 당해도 입에 차크를 잠그고 있거든. 입에 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순진해 가가지고는 이게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한쪽 알아서 잘 주고. 그 이제 근데 뭐 그 이전에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뭐 개인이 사고는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우리 때도 실제로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고들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때는 보면은 사고가 딱 생기면 대통령이 제1지침 세상에 비밀은 없다. 있는 대로 공개해라. 원칙대로 되라. 이게 이제 대통령님이 주신 지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고가 딱 생기면은 사고 친 사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걸 파악을 해요. 그게 이제 파악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회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있는 대로 공개한다.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야 될 건지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단위에서 책임을 질 건지를 그걸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건 같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 윤창중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지게 만들까.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이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으니 대통령이 그럼 어떤 정도로 책임을 질 건지. 우 대통령 되셨으면 제일 먼저 저기 그 기자실로 달려갔겠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과. 그런 이제 대응 시스템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윤창중 쪽은 보니까 그 급히 귀국해서 민정수석실에 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때는 거의 요즘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인정하고. 그랬다가 기자회견할 때 뒤집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부터 귀국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받는 요 과정까지는 미국에서의 대응 방침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 제가 좀 추측했는데 이건 득자예요. 은폐하고 회유하자. 그 은퇴 여성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빨리 듣고 회유해서 사고가 안 생기게 하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하자. 망신이니까. 네.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지만 세상에 비밀이 없다니까요. 이미 사고는 생겼기 때문에 이건 그때 당시에는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밝혀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보수 진영의 사람들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상대방을 돈으로 회유를 하든 회유해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같이 이제 공범인 거지.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제 그걸 사실을 알아야 이거 회유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됐겠죠. 그리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줬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하면서 청와대가 선을 긋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창중은 그때부터 거의 못 믿을 놈들이 된 거죠. 그래서 법적인 방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자문을 받았겠죠. 그래서 기자회견에 나가서 법에 문제가 안 될 만큼만 인정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범 집단에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은폐하고 득자라는 방식의 사건에 대한 대응. 이게 이제 지금 청와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의 제일 큰 문제다. 윤창중이 사고를 친 것도 큰 문제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사고가 생기면 똑같이 할 거 아니야.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했듯이. 그렇겠지 않나요? 근데 요즘 문재인 변호사님 대통령 출마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안타깝고
가까운 면이 너무 많은 거야. 하다 보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은 나 정치하고 싶은, 물론 정치하고 싶다고 뭐 될 인물도 아니지만은 주변에 그렇게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 파벌 싸움 내지는 그 진질머리 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차라리 정치 중심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 들으면서 그 협동조합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인 협동조합. 이게 근데 그 진짜 생산자, 소비자 다 그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다 이제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자체 생산성이 굉장히 못해야 되는데 보면 정말로 코와 실이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 봤을 때. 나는 그게 진짜 완전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 얘기 들으니까. 정치 안 하시는 게 나. 4년 동안 다 엎어져가지고 진짜 가격하게 그 일을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생산과, 그러니까 생협 같은 거 있잖아요. 생협 같은 것도 보면 그러니까 생산자가 꼭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주가 그러니까 한 표씩, 1인 1표씩밖에 안 되는 이 정도 제한은 두고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점포를 설립하는데 누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게 해요. 그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히 연계되는 게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협동조합 안에 우리를 딸딸 묶어가지고 정치 결사체란 말이 너무 이제 그거 하고 진짜 그런 걸 확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지치고 자잘한 일들에 막 소진한 게 너무 많아요.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이 그래도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진짜 누군가가 확 그 폭탄을 터트려줬으면 호응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4년이 많이 그렇게 멀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두분 질문하신 게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민주당 아니 너무 험한. 답이 잘 안 보이죠. 네. 이번에 이제 그 추도식대 오셔서 문 후보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 구도의 민주당이 안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 질서를 그리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핵심하는 경쟁을 하더라도 끝내는 종국에는 함께 한다라는 그런 지향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팀의 지역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민주당 내에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이게 청산하듯이 그냥 버려버리면 그러면 낙권에 또 답이 없어서. 근데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예. 아, 네, 죄송합니다. 질문 총량의 법칙을. 근데 민주당 내에도 제가 볼 때는 혁신의 싹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이제 내려오신 분들 잘 보십시오. 기존에 민주당 내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보면은 도대체 누구랑 같이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들 정도인데 박원순 시장도 민주당, 안희정 지사도 민주당, 정영길 시장,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 중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이런 걸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단체장 30명이 모여서 사회 연대 경제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걸 마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30개 자치단체장들은 서로 이제 그런 걸 막 정보도 공유하고 협동조합의 또 원칙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끼리는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그런 활동들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새로운 바람은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그런 힘들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는 치기 마련이고요. 강물은 굴굴 흐를 수밖에 없는데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왼쪽으로 흐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속에는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민주당을 바꿔나갈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민주당을 바꿔내는데 문 후보님이 중심이 돼서 바꿔내야만 실제로 정치도 바뀌고,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것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안철수 신당이 함께 하려면 민주당이 그런 핵심 경쟁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고 성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철수 신당도 저렇게 해나가는 당이라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공무원이 판단을 하겠죠. 이게 이렇게 야당끼리 갈라져서 경쟁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을 할 텐데, 그런 판단을 할 때 민주당이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핵심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문 후보님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권을 민주당만이 아니라 안철수 포함한 그 시민사회를 함께 또다시 묶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성공한다면은 저는 다음 정권 교체도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려워지면 다들 함께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 후보님께서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두 가지 다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이쪽은 정치인들보다는 그 자치단체장들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협동조합 운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봉화마을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봉화마을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전국에 되게 많아요. 와서 자문단도 만들어주고 책도 같이 하고 하는데, 이미 20년 동안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 승리산 마을이니 상박산의 재미난 마을, 그다음에 완주, 홍천, 원주 이런 데서 이제 언제 저런 걸 만들었지 할 정도로 많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확산되게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 핵심은 그 조달해서 법을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도 기존의 사회적 기업은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법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이명박 정부 때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외국 사례를 소개해주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게 해결되네 그러고 이제 노동부에서,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아이템을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시스템을 짠 거예요. 예산 팍팍 지원해주면 다 잘 될 줄 알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부터 힘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만드는 거 보고 그 활동가들이 이거 틀렸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또 따로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 틀을 새로 짜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은혜 센터장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시스템을 완전히 판을 다르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 기존의 협동조합에서의 문제, 사회적 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리뷰가 이제 한번 끝난 거죠. 왜 실패했거나 시행착오가 왜 생겼는지를 점검이 끝났고, 그걸 극복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잘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쭉 생각보다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조달 구매 같은 걸 할 때 그쪽을 우선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급속하게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 후보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함께 지원하는 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에서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상처도 있고 그렇게 할 거면, 노 대통령님 걸어가신 길을 보면은 상처 없이 이 야물겠습니까? 나무도 상처가 생겨야 야문
내공이가 생기는 거예요. 내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을 때 그 짠한 마음이 그런데 먹는 거니 보면 짠해가지고 저기 문후보님 관련해가지고 대선 운동할 때 이제 카카오톡 본사를 갔었어요. 네.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직원 중에 한 명이 문후보님 뵈니까 되게 착해 보이시는데 착하고 여리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치를 제대로 하시겠어요?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제가 착한 건 맞고요. 근데 정치가 이제는 착한 사람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언제까지나 기존의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만 하는 정치를 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착하고 여리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시민들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꿔나가면 훨씬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실패했던 부분이 언론과의 이 등지는 부분이었잖아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솔직히 지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걸로 때리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때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건드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 나오셨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100% 바뀔 수밖에 없는 이치다. 이명박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종편을 보다가요. 웃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장모님이랑 싸웠어요. 종편에 보다가. 근데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게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JTBC, 채널A, 조선TV, TV조선은 계속 빨갱이 얘기만 내보내고 있어요. 각종 정치 평론가들이란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빨갱이에 관한 얘기로 귀결이 돼요. 우리 선거 때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가 장황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귀결하자면 손석희 교수가 지금 MBC에 있다가 JTBC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사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미디어 쪽인 방향으로 미디어도 어떻게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이제 언론은 일단 권한 누착을 깨는 게 목표였던 게 대통령님 언론 정책의 핵심이었어요. 그건 깬 건 맞는 것 같아요. 권한 누착을 깼는데 언론을 정상화시키고 상식이 통하는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언론 환경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기자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세밀하게 계획해서 추진하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존 특히 보수 언론의 힘에 참여정부와 대통령이 이제 그 벽을 못 넘은 거죠.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종편 문제였죠. 근데 참여정부 때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제 언론 운동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면 노 대통령님은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계속 하셨던 건데 시민사회에서는 배제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티조선부터 해가지고 종편 반대 운동, 그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종편 출연 거부 해갖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평가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배제를 통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다수가 배제해야 됩니다. 근데 언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중동 그다음에 종편을 배제시킬 수 있는 압도적 다수인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최근에 종편 출연 거부를 풀기는 풀었죠. 그리고 뒤늦게 이제 푼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언론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러면 이거 뭐 안티조선 해도 안 되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답답한 게 사실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도 역시 참여운동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조중동을 보자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 미디어 환경이 조성돼 있잖아요. 종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막 그거 뜯을 때 그때 종편 출연 거부 때문에 우리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 뭐 이철희 씨나 이런 사람 몇 명 나와가지고 정말 중과부적으로 이제 방어를 못 해낸 건데 종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각 그 미디어에서 간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도 많고 우리 그 특히 문후부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문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좀 만들어 보려고 해도 출연 거부에다가 아예 그냥 이 벽을 쳐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조선일보 내에서도 조선일보 사람들은 100%다 악마들일까. 어디나 8대2거든요. 조선일보 내에서도 저쪽 보수 논리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그나마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우리는 안티조선으로 봤던 건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중동을 뭐 조중동 신문 안 보기 이런 거는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안티 운동가 그러니까 배제와 참여를 동시에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인터넷 사이트는 저는 좀 들어갈 필요 있는 거 아니냐. 맨날 가서 보면은 진짜 그 일배충 같은 사람들만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아유 뭐 빨갱이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댓글만 달려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조선일보에 있는 기자들이나 이쪽 사람들은 아니 뭐 세상이 그렇게만 보이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종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출연 거부가 풀리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JTBC의 그 손석희 교수가 보도부문 사장으로 갔는데 JTBC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차별화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손석희 교수의 입지를 키워주는 그런 식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좀 얕게 했으면 좋겠다. 뭐 끈질기게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내고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언론에서 언론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여할 때는 참여하고 배제할 때는 배제하고 이런 좀 그 다양한 시도들을 언론에 대해서 해 나가는 그런 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가 무겁네요. 네, 그렇게. 예.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저기 안철수 후보님하고 문재인 후보님하고 그 경쟁할 때보다 저기 김두관 예. 지금 뭐라고 부르지 무슨 후보님하고 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지금 잘 지내시나요? 그 옆에서 김두관 꼬셔갖고 경남도지사 물러나게 한 사람들 책임진 사람 한 사람 없죠. 지금 어때 사이가 저는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새끼리 나쁜 새끼리냐. 되게 가슴 되게 아파서 그때 솔직히 그 할 때 캠프 아마 김두관 도지사를 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캠프에서 뭐지 광고 냈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 알죠? 그래서 네. 직접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계가 사이가 좋은가? 문부님은 일단 대단히 쿨하신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하시죠. 경쟁하다 보면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도를 넘거나 할 때 그걸 이제 서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을 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우리 경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대세가 거의 판가름 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선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경선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국민들이 좀 이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경선이 제일 큰 문제였죠. 그래서 김두관 지사님은 지금은 독일에 가 계십니다. 손학규 베를린 대학인가요? 그쪽에 같이 가 계시고요. 뭐 공부하신대요? 네. 거기도 짝짝고. 그리고 그 경남 쪽은 김두관 지사님이 사퇴하시는 바람에 좀 대단히 힘들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문 후보님과 뭐 그분들의 관계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그분들이 후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민주당의 혁신 동력, 저는 그런 이제 기존 정치인으로부터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민주당을 김두관 지사나 손학규 후보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새롭게 바꿔 나갈 거다 라는 생각을 할까. 그런 게 그러면 그분들이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제 하셔야 될 역할들이 또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혁신을 새롭게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또 이제 우리 소위 집토끼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혁신을 얘기하면 그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을 또 민주당의 새로운 민주당으로 합류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은 또 그런 중진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항상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궁금해. 이강대 전 도지사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비서관에서 잘 알죠, 그냥. 예.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 됐어요. 아예 그냥 소식을 끊어버렸어요. 정치. 한명숙님 거기 캠프에 있다가 이제 조금 상처를 많이 받고 그냥 다 버리고 내려왔고 지금 1년 됐거든요. 가끔 저기 이것도 올까 말까 해서 왔는데 혹시 이강대 이 지사는 저기 중앙일보의 격주로 이렇게 인터뷰 본인이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2주에 한 번씩 2개 면을 직접 다 본인이 인터뷰해서 그런 걸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중국에 여기 청와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1년 정도가 있다가 이제 들어왔고 지금은 러시아 쪽과 또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똘똘이 스무프입니다.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샘솟는 분이라 뭐 이것저것 대단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수도식 전날 왔다가 이제 일찍 올라가셨는데 그 전주에 와서 저자 사인회 하고 대통령이 줄걷기 같이 하고 오시고 가시고 예.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중편 채널에 대한 거부감 저기하는 걸로 되는데 해제가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기 변호사님께서는 중편 채널에 대한 부분은 인터뷰를 전혀 안 하실 거라고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당론이기 때문에. 예, 당론이라서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TV조선 보도본부장이신 김기성 사장님은 변호사님이 저희들한테 우호적이세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님께서 계속 이제 종편 쪽으로 채널 부분을 인터뷰 같은 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문 후보님 본인은 언론에 대해서 언론은 백지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백지에 그림 그려 나가듯이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조선일보 하셨잖아요. 조중동하고 다 인터뷰 하셨거든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할지 말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격론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미루기도 하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문 후보가 그러니까 또 이제 하기로 했는데 또 반대를 하니까 이러면은 대선 끝날 때까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여서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바꿔 나가는 것하고요.
언론에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다만 그때는 민주당의 당론이 종편 출연 거부였는데 당의 후보가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었던 게 있고 종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이후는 종편을 비롯해서 이제 지금 아예 언론 출연이나 인터뷰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니까 이후에 종편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좀 지나면은 풀리겠죠. 문후는 본인도.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경우는 5.18 폄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JTBC는 이번에 추도식 취재 나오고 했을 때 인터뷰도 하고 그 취재도 다 허가해주고 했는데 재단에서 TV조선하고 채널A는 비표 발급을 이제 양해를 구하고 만일에 이제 채널A나 그 TV조선이 추도식장에 이제 취재한다고 카메라가 들어가면 우리 추도식장이 소란스러워질 수 우발적인 사고들이 생길 수 있으니 양해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재 그쪽 일종의 취재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기별로 그런 대응은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는 언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놓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금 노웅래 국회의원 오영식 의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노웅래는 김한기 비서실장인 겁니다. 아, 그렇게 예, 나서요? 그래서 저는 그 대선 때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을 때 정작 그 대선 하면서 서울시 그 시당 민주당 당원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했대요. 저 진짜 한 번도 못 봤는데. 80번인가 다시 되고. 진짜 한 번도 못 봤고 정작 노웅래 국회의원을 제가 알게 된 계기는 부친이신 노승환 국회의장님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마포에서 낳고 자라서 그렇게 쭉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쭉 이어서 봤던 야당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노웅래 국회의원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너무너무 많이 싫어졌어요. 그때 그랬는데 앞으로 그분의 행보가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다들 실망을 넘어 이제 뭐 분노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일단 문 후보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그건 내 책임이다 후보 책임이다. 왜냐하면 그 후보 단일화 국면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경선이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를 들고 나오고 새 정치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을 구태 정당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문 후보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민주당은 민주 캠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선대위를 꾸릴 때 민주당 안에서 모든 캠프를 다 꾸렸는데 민주당 안에 캠프를 다 꾸리면 시민사회나 이쪽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쪽을 구태정당으로 몰아붙여서 구정치 세력으로 몰아붙였는데 시민사회가 그 민주당 우산 아래에서 선대위라고 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 어려워서 그러면은 거기는 민주 캠프로 따로 꾸리고 시민 캠프를 꾸려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시민사회를 묶어서 캠프를 만들고 시민 캠프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그 입장을 정리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 캠프는 그 상황에서 새정치가 화두가 된 상황에서 민주 캠프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의 힘을 축소시키고 시민 캠프를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는 국민연대까지 그리고 거기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런 선거 이제 국면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고 민주 캠프가 힘을 쓰기 어려운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안에서 열심히 한 분들은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이면 자기 당의 후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덕목인데 이제 그건 개개인의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로 보자면 후보님은 민주당 전체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를 욕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관님 앞으로 개인적으로요.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국민아
목표가 좀 있으시면 저요? 네. 그 마무리 멘트인데 이거 지금 주최 측에 네.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주최 측에 그 아니 마무리. 저는 아직 할 말을 김경수 마무리 부사장님 못해요. 보내시러 가면 또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네. 하면서 9시에 또 사무총회를 지금 진행해서 하고 근데 있습니다. 뭐 시간을 저희가 많이 뺏깁니다. 딱 끝나고 여기 오실 거죠? 삼겹살 파티 할 건데. 제일 궁금한 거에 지금 이제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목표는 무엇이고 그 대선 끝나고 이제 서울에서 뒷정리한 다음에 3월 정도부터 이제 다시 봉화로 복귀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재단에 이제 봉화사업본부장 복귀했고요. 그 다음에 김해가 이제 가벌이 있는데 김해을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으로 계속 그동안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출돼 거쳐서 다시 맡았습니다. 맡았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의원회관에서 윤근영 보좌관이랑 서포트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선 후보였던 분을 서포트하기에는 의원회관에 몇 명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보와 정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주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네, 뭐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학생운동을 할 때 이제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는 뭐 이게 세상이 좀 바꾸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다른 좌절감 이런 게 있을 때 그 열정에 다시 불을 지펴준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이제 그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계기를 주신 분이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는 같은 꿈을 함께 꿨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꿈을 공유하고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문재인 후보는 마찬가지로 그 꿈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꿈을 이루기 위한 주체, 어쨌든 시민의 리더가 돼서 나서신 분인데 목표는 동일한 거죠. 그런 목표를 삼고 일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 하면 저는 대통령님께서 제가 연설기획비서관을 하고 일부 소속에 있고 연설기획비서관을 하고 퇴임후에도 비서관을 계속 했던 건 저한테 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옆에서 지켜본 노무현을 제대로 역사에 남기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이제 운명처럼 남겨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종교가 불교였는데 카톨릭으로 바꿨어요. 의원하시려면 세계 다 나가야 돼요. 선거와는 무관하게 선거 출마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님 서거점에서 서거 직전에 사건 있고 할 때 그때 정당을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나간 이유는 애들 때문에 나갔습니다. 불교는 애들한테는 이게 별로 이렇게 종교로서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 이외에 항상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성당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장손이라 교회를 나가면은 조사를 못해요. 그랬는데 그 성당 나갔을 때 세례명을 듣잖아요. 세례명이 바오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12제자가 못해낸 예수님의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해내고 새롭게 해내고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님의 정신과 철학 남기신 말씀들을 저는 이제 저하고 윤태영 선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하나하나 정리하고 모아내고 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그건 제가 이제 평생 해야 될 일이죠. 다만 시기에
국민에 따라서 이제 집중해야 될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출마가 제 인생에 출마하고 뭐 정치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사람이긴 한데 역시 맞다고 단수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뭐 그때 보궐선거 국면에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그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뭐 당시에 저는 이제 출마를 결심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했다가 유시민 선배랑 이봉수가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될 줄 알았죠,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운 표차로 지면서 지는 발표한 그날 나는 조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당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쟤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부터 이게 언젠가는 이러한 정책이 뒤로에 서겠구나. 좀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건데 이제 저는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총선에 출마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대통령님과의 일종의 약속이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도 필요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저는 제가 출마를 안 했는 전혀 안 했을 텐데 어쨌든 공화가 중요하고 공화에서 기념관이나 기념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공화가 있는 김해를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통령님이 그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만들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김해와 공화에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그건 뭐 그게 제가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감당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받아들였고 지금도 그래서 그 일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이후 다음 총선은 무조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은 제대로 해야 돼요. 분명해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대통령님께 꼭 당선자를 저는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이거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다 너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아직 좀 감정에 기초한 거라서 저도 계속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님하고 두 분 모두 같이 일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뭐 본질적인 부분은 뭐 비슷하거나 같을 수 있지만 이제 소통하시는 방식이나 일 처리하시는 방식도 분명히 다르실 텐데 다른 분이시니까 어떤 분이랑 더 잘 맞으시는지 솔직하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대통령님하고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아니 사실 문재인 후보가 이럴 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네, 아니 두 분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대통령님과 일을 할 때는 제가 혼자 이제 대통령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대통령님 그룹 참모 그룹들이 이게 되게 많고 선거 정도 되면서는 청와대라는 이제 큰 조직적인 뒷받침이 있었고 공화에 내려와서도 비서관으로 왔지만 김정호 대표부터 해서 이제 공식 비서관이 아닌 분들이 함께 와서 이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님과 일을 할 때는 n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n분의 1이지만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했던 거고 그러니 제가 맡은 역할만 열심히 하는 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 후보님과 일을 하면서는 그 전부터 이제 대통령 서거 하시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다시 정권을 창출해야 되고 정치권을 바꾸고 하는 그 대통령이 남기고 가신 유지를 감당해야 되는 국민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n분의 1로 하던 일만 가지고는 이제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이 이제 확대가 됐고, 일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문 후보님이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정말 이 대선이란 판을 함께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이 달라진 겁니다. 일이 달라져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제 적성에 맞는 일은 대통령님과 했던 그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고, 문 후보님과 함께 했던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든 잘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